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어디 갔는지 몰라. 한도식도 모른다고 했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 한도식이 순애를 어떻게 했는지. 무슨 말씀이세요? 김용택 할아버지는 술잔을 한 번 더 비우고는 규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그 여자 기억하나? 순애. 내 아버지 걔한테 빠져 정신을 못 차렸다. 근데 걔가 배가 불러오니까 마을 뒷산에 데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게 했지. 규섭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죽였다는 거야. 순애와 뱃속의 아이를. 할아버지의 말에 규섭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엄마가 그걸 알았던 거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사람까지 죽였다는 걸. 그래서 강에 뛰어든 거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상북도 안동 근교의 작은 시골 마을. 봄이 깊어가는 5월의 어느 날 70세가 된 한규섭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한도식 씨의 33주기 기일이었거든요. 벌써 33년이 흘렀구나. 규섭은 작은 트럭에 제사용품을 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를 서울로 다 보내고 나니 이 큰 집에는 규섭 혼자만 남았죠. 아내도 서울에서 손주들 돌보느라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규섭을 장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3대째 이어져 내려온 이 땅의 맏아들이니까요. 하지만 그 호칭이 가져다주는 무게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선산으로 향하는 길에서 규섭은 마을 이장 김봉수를 만났습니다. 규섭이 형님, 오늘 기일이시죠? 혼자 가시나요? 그래야죠. 큰형님은 허리가 아프다 하고 둘째는 사업 때문에 못 온다고 하고 김봉술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긴 하지만 장남 혼자 다 짊어지긴 참 힘드시겠어요. 규섭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제들이 각자 핑계를 대며 기일을 빠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내가 맏아들이니까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규섭에게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선산에 도착하니 벌초를 해야 할 묘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묘까지. 모두 규섭이 혼자 관리해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이야 다 서울로 가버렸지만 선산은 내가 지켜야지. 규섭은 낫을 들고 무덤 주변의 잡초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터를 잡았다는 이 선산은 마을에서도 오래된 곳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비석들은 이끼가 끼어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고 봉분들도 여기저기 무너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규섭은 마을회관 앞에서 몇몇 노인들과 마주쳤습니다. 규섭이 오늘 기일이었구나. 혼자 다 했나? 그럼요. 뭐 어렵지 않죠. 하지만 마을 어른들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아이고, 혼자 다 하긴 벅찰 텐데. 형제들은 뭐 하나? 요즘 젊은 것들은 다 바쁘다고 하잖아요. 규섭은 어른들의 협찬 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혼자 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었거든요. 형제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뜻밖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온 공문이었는데 내용을 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묘지 이장 통보. 규섭은 공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국도가 확장되면서 선산 일부가
도로 부지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개월 안에 이장을 완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죠. 이걸 어쩌지? 3대째 지켜온 선산을 옮겨야 한다니. 규섭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장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새로운 묘지도 구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규섭은 형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믿고 있으니까. 돈은 나중에 정산하면 되고. 결국 모든 책임이 규섭에게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70평생 장남의 무게를 저은 규섭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규섭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상들의 묘를 옮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혼자서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이장 준비를 위해 규섭은 며칠 동안 발품을 팔았습니다. 새로운 묘지 자리를 알아보고 이장 업체와 상담도 받아야 했거든요. 마을에서 가장 경험이 많다는 이장 전문가 박기봉 씨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규섭 씨, 3대 묘를 한꺼번에 옮기는 일이니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묘일수록 조심스럽죠. 박기봉은 도굴 전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마을에서는 이장 일의 최고 전문가로 통했죠. 그의 꼼꼼한 성격 덕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 없이 이장을 마쳤습니다. 언제쯤 시작할까요? 다음 주 화요일이 좋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땅도 적당히 마를 거예요. 드디어 이장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박기봉과 그의 동료 2명이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규섭도 일찍 나와서 준비를 도왔죠. 먼저 아버님 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한도식 씨의 묘는 선산에서 가장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70년에 세워진 묘라서 지금으로부터 50년 넘게 된 셈이었죠. 박기봉이 조심스럽게 봉분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흙을 한 삽씩 떠내면서 관의 위치를 파악해 나갔죠. 아, 여기 관이 보이네요. 1시간쯤 지나자 나무관의 윗부분이 드러났습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상당 부분이 썩어 있었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을 완전히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박기봉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관 옆쪽 조금 더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뼈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규섭 씨, 잠깐 와보세요. 규섭이 구덩이 가까이 다가가자 박기봉이 손전등을 비춰 보였습니다. 분명히 한도식 씨의 관과는 별개로 다른 유골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박기봉은 신중하게 흙을 더 파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보건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규섭 씨, 이건 분명 누가 일부러 같이 묻은 겁니다. 겹장이라고 하죠. 근데 꽤 이상한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겹장은 관을 위아래로 놓거나 나란히 배치하는데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한도식 씨의 관 옆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유골을 안치한 형태였거든요. 혹시 어머님 묘가 따로 있지 않나요? 아니요. 어머니는 강에 빠져서 돌아가셨거든요. 시신을 못 찾아서 묘가 없어요. 박기봉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골의 정체는 더욱 미스터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유골을 수습해 보니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키가 작았습니다. 성인 남성인 한도식 씨보다 훨씬 작은 체구였죠. 그리고 골반뼈의 형태로 보아 여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사람 젊었을 것 같은데요. 치아 상태도 좋고 뼈도 튼튼해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유골과 함께 발견된 물건들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조각과 함께 작은 구리 반지, 그리고 나무로 만든 작은 빗이 나왔거든요. 이건 여자 물건들이네요. 규섭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엄한 분이었습니다. 집안 규율을 중시하고 체면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을에서는 조용히 도는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바람기가 있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규섭 씨,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분리해서 모셔야겠는데. 박기봉의 말에 규섭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장을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일단 아버지는 새 묘지로 모시고 다른 분은 따로 모셔야겠네요. 그게 좋겠습니다.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함께 모시기는 어렵죠. 이장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두 구의 육골을 각각 정성스럽게 수습하고 임시로 안치할 곳도 마련해야 했거든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육골은 새로 마련한 묘지로 옮겨졌고 정체불명의 여성 육골은 임시로 규섭의 집 사랑채에 모셔두었습니다. 규섭 씨,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봅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요. 박기봉도 오랜 경험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의도적으로 함께 묻힌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게 더욱 미스터리였죠. 집으로 돌아온 규섭은 하루 종일 복잡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과연 아버지와 함께 묻힌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와 함께 묻혔을까요?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도 마을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규섭은 그때 너무 어려서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었죠. 이제 70이 된 나이에 아버지의 숨겨진 비밀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장을 마친 지 사흘이 지났지만 규섭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랑채에 임시로 모신 정체불명의 여성 유골 때문이었죠. 밤마다 그 방 앞을 지날 때면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규섭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되짚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흐릿했고 아버지는 늘 무뚝뚝하고 엄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죠. 그날 아침 규섭은 오랜만에 헛간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장으로 인해 여러 제사용품들이 어수선하게 쌓여 있었거든요. 먼지투성이인 헛간 안을 정리하다가 구석진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나? 상자를 끌어내 보니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았던 것 같아서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뚜껑을 열어보니 아버지의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낡은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갈색 가죽 가방은 곳곳이 헤어져 있었지만 아직도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물건이구나. 규섭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대로 추정되는 흑백 사진들, 오래된 편지 몇 장, 그리고 두꺼운 일기장 하나가 들어 있었죠. 가장 주의를 끈 것은 작은 머리핀 하나였습니다. 은색으로 된 작은 머리핀에는 섬세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성용이었는데 어머니 것일 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장신구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지? 규섭은 머리핀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은이 변색되긴 했지만 원래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물건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머리핀을 아버지가 왜 소중히 보관했을까요?
이번에는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1952년부터 1955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5살부터 28살까지의 일기였죠. 처음 몇 페이지는 농사일이나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53년 여름 무렵부터 이상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순애가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 순애. 규섭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순애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순애는 마을에서 가장 예쁜 처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본다. 혼자 중얼거린다고,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오늘 순애와 뒷산에서 만났다. 그녀가 울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자꾸 수군거린다며. 순애는 또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내 심장을 때린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아신다면. 규섭은 일기를 읽으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순애라는 여자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순애라는 여자가 마을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1954년 봄의 일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가 아이를 가졌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순애를 버릴 수도 없고 마을 사람들이 수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순애가 자꾸 우리 집 근처를 배회한다고. 어머니께서 순애 이야기를 꺼내셨다. 눈치를 채신 것 같다. 규섭은 일기장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와 순애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다니. 그렇다면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마지막 몇 페이지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순애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마을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 순애가 사라졌다.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 혹시 무슨 일이. 그리고 1955년 겨울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순애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규섭은 일기장을 덮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애. 이제 그 이름이 왜 익숙했는지 기억났습니다. 어린 시절 마을 어른들이 가끔 그 이름을 속삭이며 이야기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 미친 계집애. 순애 말이야. 어디 갔는지. 당시에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순애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젊고 예뻤지만 어딘가 이상한 구석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여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여자. 규섭은 사랑채에 모신 여성 유골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 유골의 주인이 순애일까요? 아버지와 함께 묻힌 그 여자가?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그리고 왜 순애를 자신의 무덤에 함께 묻었을까요? 규섭은 머리핀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머리핀이 순애의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온 순애의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르죠. 그날 밤 규섭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존경해왔던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은 규섭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운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을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규섭은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애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죠.
결국 규섭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김용택 할아버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올해 92살인 김용택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산증인이었거든요. 1950년대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용택 할아버지는 마을 끝자락의 작은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와서 돌봐드리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계셨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규섭이구나. 어서 들어와라. 김용택 할아버지는 규섭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사이라 서로 편했거든요. 할아버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 규섭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기에는 조심스러운 내용이었거든요. 혹시 순애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김용택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순애,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아버지 이장하다가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김용택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규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할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서 잠을 못 자겠어요. 김용택 할아버지는 고민하다가 부엌으로 가서 소주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평소에 술을 잘 안 드시는 분인데 오늘은 예외인 것 같았죠.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 할아버지가 소주 잔을 채우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순애, 그 계집애 참 불쌍했지. 얼굴은 마을에서 제일 예뻤는데 머리가 좀 이상했어. 이상했다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정신병이었을 거야. 혼자 중얼거리고 가끔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래도 나쁜 애는 아니었어. 김용택 할아버지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순애 집은 가난했어.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키웠는데 그 어머니마저 순애가 16대 돌아가셨지. 그때부터 순애는 혼자 살았어. 그럼 천애고아였네요. 그렇지. 마을 사람들이 가끔 도와주긴 했지만 대부분은 피했어.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거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순애한테 빠진 거야. 아버지가요? 한도식이 그때 25이었나? 혈기왕성한 나이였지. 순애가 예쁘긴 했으니까. 김용택 할아버지는 또 한 잔을 비우고는 무거운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는 줄 알았어. 그런데 자꾸 순애 집에 드나들더라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 그때 아버지는 결혼 전이었나요? 아니야. 내 어머니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신혼이었지. 규섭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신혼 때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김용택 할아버지는 술 기운이 오른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목소리도 커졌죠. 순애가 배가 불러온 거야. 누가 봐도 임신한 거였어. 그럼 한도식이 내 어머니한테 들켰지. 그때 내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신혼인데 남편이 미친 계집애와 바람을 피우니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점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혼까지는 안 했잖아요. 이혼? 그때가 언제인데 이혼을 해?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하는 시대였어. 하지만 내 어머니는 견디기 힘들어했지. 김용택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순애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사라졌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어디 갔는지 몰라. 한도식도 모른다고 했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 한도식이 순애를 어떻게 했는지. 무슨 말씀이세요? 김용택 할아버지는 술잔을 한 번 더 비우고는 규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그 여자 기억하나? 순애. 내 아버지. 걔한테 빠져 정신을 못 차렸다. 근데 걔가 배가 불러오니까 마을 뒷산에 데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게 했지. 규섭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죽였다는 거야. 순애와 뱃속의 아이를. 할아버지의 말에 규섭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엄마가 그걸 알았던 거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사람까지 죽였다는 걸. 그래서 강에 뛰어든 거고. 김용택 할아버지는 마지막 말을 하고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 한도식이 무서웠거든. 그리고 그때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 규섭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살인자였다니. 그것도 임신한 여자를 죽였다니. 할아버지, 정말인가요? 규섭아, 미안하다. 너한테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다 늙어서 혼자 가져갈 수도 없고. 규섭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규섭은 사랑채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모신 여성 유골이 순애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순애가 7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김용택 할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규섭은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순애를 죽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울에서 큰형 한규태가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73세인 큰형은 평소에 시골 내려오는 것을 싫어했는데 오늘은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규섭아, 무슨 일 있었나?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던데. 형님이 어떻게? 김봉수리가 전화했어. 내가 김용택 할아버지한테 순애 이야기를 물어봤다고. 규섭은 마을의 소문이 벌써 서울까지 전해진 것에 놀랐습니다. 시골 마을의 소문 전파 속도는 정말 빨랐거든요. 형님, 아버지가 정말. 일단 집에 들어가자. 밖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야. 큰형 규태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을 단단히 잠그고 창문도 모두 닫았죠. 규섭아, 내가 알게 된 이야기. 사실이야. 형님도 알고 계셨어요? 알았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 규태는 가져온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규섭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언젠가 내가 알게 될 때가 오면 주라고 하셨어. 작은 어머니는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5년 만에 들어온 분이었는데 20년 전에 돌아가셨죠. 규섭에게는 친어머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분이었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뭘 아셨다는 거예요? 다 아셨어. 순애 이야기도, 내 친어머니 이야기도, 모든 걸. 규섭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규섭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이겠구나. 어머니는 내가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단다. 편지의 시작부터 규섭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죄를 지었다. 순애라는 불쌍한 아이를 사랑했고 그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 친어머니까지 죽음으로 내몰았지. 하지만 규섭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단다.
순애가 아이를 낳았다면 우리 집안은 완전히 망했을 거야. 마을에서 살 수 없었을 테고 너희 형제들도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을 거야. 규섭은 편지를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었거든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아버지 혼자 한 일이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도왔어. 특히 내 큰형이. 그때 22살이었는데 아버지를 도왔단다. 규섭은 충격을 받고 큰형을 바라봤습니다. 큰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형님도 참여하셨다고요? 규섭아, 미안하다.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장남으로서 집안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를 뒷산에 데려간 건 내 아버지였지만 실제로 손을 댄 건 다른 사람이야. 마을의 젊은 남자들 몇 명이 함께했어. 그들은 순애를 겁주려고만 했다고 했지만 결국 순애는 그날 밤 죽었어. 임신한 몸으로 산에서 헤매다가 벼랑에서 떨어진 거야. 아니면 스스로 뛰어내렸을지도 모르고. 규섭은 편지를 읽다가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이게 다 사실인가요? 그래, 모두 사실이야. 큰형 규태는 드디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순애를 겁만 주려고 했어. 마을을 떠나라고. 하지만 순애가 너무 무서워하더라고. 임신한 몸으로 산속을 뛰어다니다가. 그래서 아버지 무덤에 함께 묻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자신이 죽으면 순애와 함께 묻어달라고. 그래야 죄를 갚을 수 있다고. 규섭은 큰형의 말을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다 공범이라는 거네요? 규섭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순애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었거든. 내 어머니도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큰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어머니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규섭아, 어머니는 이 집에 들어와서 평생 이 죄를 지고 살았단다. 내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이 비밀의 공범이 된 거야. 그래서 너만큼은 이 죄에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했는데.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 내가 결정해야 해. 이 죄를 계속 숨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밝힐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머니는 내 편이야.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죄는 죄이지만 그 죄 때문에 무너질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규섭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이 끔찍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형님, 둘째는 알고 있나요? 규남이도 알고 있어.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 너만 몰랐지. 그럼 지금까지 저만 바보였던 거네요. 큰형 규태는 규섭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바보가 아니야. 우리가 너를 지키려고 한 거야. 내가 이 죄에 물들지 않게. 하지만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규섭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규섭아,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어. 이미 70년이나 지난 일이야. 순애도 죽었고 아버지도 죽었어.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큰형의 말에 규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큰형과의 대화 이후 규섭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알고 있던 끔찍한 진실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거든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계속 생각한 끝에 규섭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 규섭은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면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화투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오늘도 김봉술 이장을 비롯해서 마을의 주요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규섭이 왔네. 어서 와. 안녕하세요. 규섭은 평소와 달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표정이 궁금해졌습니다. 규섭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무슨 일인가? 저희 아버지 한도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회관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용택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고 다른 어른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규섭아, 그런 옛날 이야기는 그만.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규섭은 가슴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글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죄를 지었습니다.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규섭의 말을 듣고 있었죠. 1950년대에 순애라는 여성과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는 우리 가족이 그리고 이 마을이 70년 동안 함께 짊어진 고통이었습니다. 김봉술 이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섭아, 그런 얘기를 왜 지금? 저는 이제 그 이름을 지우고 대신 진실을 남기고자 합니다. 규섭은 준비해온 글을 계속 읽었습니다. 순애 씨는 우리 마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잊혀져서는 안 될 이름입니다. 저는 가족을 대표해서 순애 씨와 그녀의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마을 어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아온 일을 규섭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을 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비밀을 함께 안고 사셨을 텐데 김용택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섭아,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할아버지,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더 이상 이 무게를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규섭의 말에 몇몇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 비밀 때문에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왔거든요. 회관에서 나온 규섭은 곧바로 석재상으로 향했습니다. 순애를 위한 묘비를 주문하기 위해서였죠. 어떤 비석을 원하세요? 간단한 걸로 해주세요. 너무 크지 않은 것으로. 무엇이라고 새겨드릴까요? 규섭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순애지며.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잊히지 말아야 할 이름이라고 새겨주세요. 석재상 주인은 특별한 질문 없이 주문을 받아주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가끔 있었거든요. 며칠 후 묘비가 완성되었습니다. 규섭은 마을 뒷산의 조용한 곳을 골라서 순애의 유골을 안치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과는 떨어진 곳이었지만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좋은 자리였죠. 묘비를 세우는 날 뜻밖에도 김용택 할아버지와 몇몇 마을 어른들이 찾아왔습니다. 규섭아, 우리도 함께 빌어주자. 할아버지, 그 애도 우리 마을 사람이었어. 이제라도 제대로 보내드려야지. 마을 어른들은 각자 준비해온 꽃을 순애의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묵념을 올렸죠. 순애야, 이제라도 편히 쉬어라. 김용택 할아버지의 말에 다른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덤을 정리한 후 규섭은 혼자 남아서 순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순애 씨, 저는 한도식의 막내 아들 규섭입니다. 70년이나 늦었지만 이제야 당신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아픔을. 당신은 외로이 떠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는 편히 쉬시길. 규섭은 편지를 작은 상자에 넣어서 무덤 앞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가져온 순애의 머리핀을 묘비 앞에 놓았죠.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오랫동안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마을의 분위기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규섭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70년 동안 이 마을을 짓눌렀던 비밀이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었고 순애도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살아온 무거운 비밀에서 해방된 기분이었거든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김용택 할아버지의 말처럼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규섭은 깨달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용서와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죠. 순애의 무덤에서는 이제 평화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도 서서히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순애의 묘비를 세우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고백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규섭은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둘째 동생 한규남의 성격을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서울에서 규남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차 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거칠게 운전해 온 것 같았죠. 형, 나와. 대문 밖에서 규남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부터 화가 잔뜩 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규섭이 문을 열자 규남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형, 미쳤어? 그런 얘기를 왜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 규남아,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 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 규남은 평소와 달리 말을 놓으며 화를 냈습니다. 동생이지만 사업을 하면서 성격이 많이 거칠어졌거든요. 서울에서 벌써 소문이 돌고 있어. 안동 한씨 가문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우리 회사 거래처에서도 이상하게 보더라고. 그건 형은 혼자 사니까 상관없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내 아들, 딸들은 어떻게 살라고. 규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사업과 사회적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형, 진짜 생각 없이 한 거야? 아니야. 충분히 생각해보고 한 거야. 생각을 했다고? 우리 가족들 생각은 해봤어? 규남은 거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계속 화를 냈습니다. 큰형은 뭐라고 하던가? 큰형도 알고 있었잖아. 큰형님은 이해해 주셨어. 이해? 형님도 미쳤나 봐. 70년 동안 조용히 묻혀있던 일을 왜 지금 파헤쳐? 규섭은 동생의 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규남아, 앉아서 이야기하자. 앉아서 뭘 이야기해.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규남은 앉지 않고 계속 서서 화를 냈습니다. 형은 자식도 다 서울 보내놓고 혼자 사니까 편하겠지만 나는 아직 사업해야 하고 애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 진실? 진실이 뭐 그리 중요해?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인데. 규남의 말에 규섭은 조금 화가 났습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정말. 규남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답답해했습니다. 형,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어.
이미 말해버린 걸 어떻게 되돌려? 되돌릴 생각 없어. 정말? 끝까지 그럴 거야? 규남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을에서 못 살아. 서울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 자식들은 어떡할 건데? 할아버지가 살인자였다는 소문이 따라다닐 텐데. 규남의 말에 규섭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영향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규섭은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규남아, 우리가 계속 숨기고 살면 그게 정답일까? 그럼 뭐야?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잘 살아왔다고? 우리 모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형은 몰랐잖아. 죄책감이 뭔데? 규남의 말에 규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만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어. 그리고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어. 왜 모른 척 못해? 지금까지 잘 숨겨왔는데. 두 형제의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규남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계속 제기했고 규섭은 도덕적인 의무를 강조했죠. 형,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정말 이대로 갈 거야? 그래.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야. 규남의 말에 규섭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하면 나는 형을 용서할 수 없어. 규남아, 이제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우리 가족은 신경 쓰지 마. 규남은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형,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후회. 규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후회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규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너무 이상적이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그래도 옳은 일은 해야지. 옳은 일. 옳은 일이 뭔지 나도 알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규남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형, 이제는 죄를 덮는 게 아니라 마주해야 할 때야. 그래야 우리도 자식들도 더는 무게지지 않아. 규섭의 말에 규남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형, 정말 힘들 거야. 알고 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것도 감수해야지. 규남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형,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형제는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격렬하게 싸우기도 했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죠. 결국 규남도 형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형, 약속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할게. 고마워, 규남아. 동이틀 무렵 두 형제는 마침내 화해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둘째 동생 규남과의 격렬한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규섭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큰손자 민준이었어요. 26살인 민준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골에 내려온 것이 의외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준아, 갑자기 웬일이야?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큰일을 하셨다고. 민준의 말에 규섭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손자에게까지 이 일이 부담이 될까 봐서였죠. 민준아, 미안하다.
할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민준의 대답에 규섭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랑스럽다고? 네. 할아버지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내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주는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진실을 말하기 어려워하는 세상인데 할아버지는 정말 용감하셨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피해를 볼 수도. 할아버지, 저희 세대는 생각이 달라요. 조상이 잘못한 일 때문에 후손이 숨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민준의 말에 규섭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는구나. 대신에 할아버지가 하신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의 소중함을. 민준과 함께 순애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꽃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분이 순애 할머니세요? 그렇단다. 민주는 무덤 앞에서 정중하게 절했습니다. 순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한규섭의 손자 민준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인사드려요. 규섭은 손자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분은 누구예요? 민준이 묘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란다. 어떤 분이셨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규섭은 손자에게 순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너무 자세한 내용은 빼고 손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설명했죠. 할아버지, 그럼 이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까요? 그런 게 있을까? 작은 정원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요? 꽃도 심고 벤치도 놓고. 민준의 제안에 규섭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제가 서울에서 자재 주문해서 가져올게요. 여름휴가 때 내려와서 함께 만들어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그날 오후 내내 작은 정원을 설계했습니다. 순애를 위한 추모 정원을 만드는 일이었죠. 며칠 후 민준이 약속대로 자재들을 가져왔습니다. 화단을 만들 벽돌들과 꽃이, 작은 벤치까지 준비해 왔어요. 할아버지, 시작해 볼까요? 그래, 해보자. 할아버지와 손자는 함께 땀을 흘리며 작은 정원을 만들어 갔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일이라 보람이 있었어요. 작업을 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하러 왔습니다. 뭘 하고 있나? 순애를 위한 작은 정원을 만들고 있어요. 아, 그런 거구나. 좋은 생각이네. 김용택 할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올라왔습니다. 규섭아, 좋은 일 하는구나. 할아버지도 함께 해주세요. 이 늙은 몸이 뭘 도와주겠어. 하지만 김용택 할아버지는 그늘에 앉아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코스모스를 심으면 좋겠다. 순애가 코스모스를 좋아했거든. 정말요? 그 애가 어릴 때 집 앞에 코스모스를 많이 심었어. 가을이면 온 마당이 코스모스 밭이었지. 할아버지의 말에 따라 코스모스 씨를 심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순애가 좋아했던 꽃들이 피어날 거예요. 정원이 거의 완성될 무렵 큰형 규태와 둘째 규남도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함께 차를 타고 온 것 같았어요. 야, 정말 멋지게 만들었네. 형님들도 와주셨네요. 우리도 도와야지. 형제들은 함께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작은 벤치를 설치하고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했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드디어 순애를 위한 추모 정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작지만 정성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뭔가 남겨볼까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뭘 남긴다고? 편지요. 순애 할머니께 드리는 편지. 규섭은 좋은 생각이라며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순애에게 편지를 썼어요. 규섭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순애 씨,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우리가 당신을 기억할게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영원히 평화롭게 지내세요. 편지들을 작은 상자에 넣어서 정원 한 모퉁이에 묻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형제들과 민준, 그리고 규섭까지 모두 모였죠. 이제 정말 끝난 건가? 둘째 규남이 물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규섭이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래. 이제 우리는 진실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큰형 규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 말이 맞아.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세대는 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을 숨기지 않고 바로잡으려 했던 할아버지의 용기를. 그날 밤 규섭은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70년 동안 이 마을과 가족을 짓눌렀던 무거운 비밀이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었고, 순애도 마침내 평화를 찾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애의 정원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곧 코스모스가 피어날 자리에는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이제 선산에는 진실이, 용서가, 그리고 평화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규섭은 드디어 오랜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